저는 김어준 씨와 관련해서 인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재테크 능력입니다. 저 초록색 건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물인데 한 100년 정도 된 충정로 아파트예요. 저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그 영화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 홈에서 그 괴물들이 나오는 그 아파트 배경으로 사용된 그 오마주가 됐던 건물입니다. 100년 된 아파트인데요. 그 옆에 보면 김어준 씨 건물이 있어요. 김어준 씨가 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73억 2,500만 원에 샀대요. 근데 70억 가량을 대출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채권 채무 금액은 84억이래요. 그 시커먼 건물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은 저 충정로 건물 등과 함께 한 줄에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재개발 단지가 될 거거든요. 재개발을 돼서 28층짜리 주상복합으로 거듭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원준 씨는 정말 1,000억 단위 부자는 가뿐히 될 것 같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사기업이니까 예. 사기업이 건물을 사고 뭐 부를 축적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좀, 예. 전 근데 아니 그래요. 일단 끝까지 맞아요. 들어주세요. 네네네. 아니 보수는 자본주의와 네네네. 시장 경제에 맞아요. 신봉하기 예, 때문에 사기업이 건물 사고 부를 축적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예. 중요한 것은 김어준 씨가 단순히 어떤 사기업의 오너인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계속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겁니다. 네. 결국에는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고 한 번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공적인 검증과 감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상황처럼 군림하면서 정치 권력을 휘두르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선거에 나왔으면 재산 공개 다 하고 예. 뭐 재산 축적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언론이 검증도 할 거고 그러면서 뭔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권력을 위임받았으면 그나마 최소한의 정당화 근거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린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팅. 73억에 대출이 70억이면 아니 우리 그 부분 받는다니까. 아니 73억에 대출이 70억이면 네. 자기 자본이 3억이잖아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흑석동 투자 달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이거는 언젠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흑석동 투자의 그 느낌이 하여튼, 강하게 예. 몰려와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송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공적 잣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느 집권당의 정치인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전히 공적인 그 제어를 받지 않는데 심지어 돈까지도 무지하게 많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공적 검증 없는 권력만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건 아닌데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부까지도 함께 장착이 돼 있다 그러면 부러워요. 보통은 일단 뭐 부럽다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뭔가 되게 잘못된 어렵네요. 거 아니야? 이거는 뭔가 공적으로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이나 공적으로 모니터하는데 한 번쯤은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시선을 보여야 될 것 같다고 다음 주제 넘어가죠. 그렇죠. 오늘 법사위도 챙겨서 봐야 되잖아요, 국장님. 예. 법사위를 챙겨서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정말 정권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잘하는 걸로 알려졌다던 여러 검사분들이 오늘 법사위에 저는 끌려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왔고 이제 법사위에서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검사분들이 정말 오늘 놀랐을 것 같아요. 오늘 추나 대전을 직접 목격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왜 검찰 개혁 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저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켜보시라 그래요.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추미애 아니, 근데 법사위원장이 진짜 최근에 법사위에 있는 뭐 여야 의원들 아니 야당 의원들은 뭐 당하고만 있으니까 뭐 별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당 의원들은 진짜 쇼츠 찍기에 바쁜 것 같아요. 쇼츠 각이에요. 전부 다 쇼츠각. 쇼츠각. 예. 그거 돌리려고 네. 지지자들한테.
강성 지지층들한테 이거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거 보이려고. 아니 추미애 위원장이 저기서 윤석열 오빠란 말을 굳이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네. 사석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개인들끼리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 만났을 때 뭐 진짜 놀리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적절한 단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저런 얘기를 합니까? 굳이.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검찰 개혁하면 큰일 납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경원 의원님. 이거 참 그러니 진짜 효추각이네요. 네. 예, 그한 그렇구나. 1분 안 되는 그런 쇼츠로 추미애 위원장이 뭐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용어로는 저 영상이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뭐 그렇게 딱 붙겠죠. 뭐 글자에 추미애 위원장 뭐 나경원 의원 뭐 어떻게 제압해 뭐 이렇게 야구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또 쇼츠 만들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진짜 법사위 보면 개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 그 우리가 중국에 예. 외신 보면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놔두고 진짜 줄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예, 이렇게 예, 가끔 예. 보잖아요. 예, 예.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각자 그냥 다 개인 방송에 어떤 정말 쇼츠를 찍어서 이거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내가 쇼츠 10개를 뽑고 나오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 보면 답답해요. 국가 진짜. 민족을 위해서 국회라는 회의를 하겠다는 각오가 네. 거의 느껴지지 않고 진짜로. 개인 라방으로 쇼츠 1분짜리 쇼츠를 빨리빨리 빼서 내 지지도 높이는데 써먹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면 저럴 수 있을까? 네. 라고 할 지경입니다. 아니 윤석열 예. 오빠라는 얘기를 굳이 왜 써야 돼요? 아까 그 말도 맥락이 없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야경 의원 퇴장하세요. 뭐 왜 방해를 합니까? 그건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되는 거예요. 예. 뭐 퇴장하라면 퇴장하고 그러면 계속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윤석열 오빠가 좋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해요 굳이? 모르겠어요. 맥락도 없이. 아이고 참. 그래서 결국 오늘 그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원래 할 네. 예정이었는데 이 소위 추나 대전 때문에 결국은 그 입법 청문회는 거의 입도 못했다는 거죠. 네, 입도 못 대고 1시간 예. 만에 정해가 됐는데 지금 오후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검사분들이 받은 충격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걸 논의해야 된다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입법 청문회니까 말이 입법 청문회지 그냥 데려온 검사들 망신 주게 하려는 거지 솔직히. 그럼 솔직히 청문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토론회를 공청회를 해야죠 솔직히. 오히려 검찰, 법원 정말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아놓고 그게 수사기관은 이 수사기관의 개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 네. 그럼 수사기관 관련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게 맞지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솔직히 청문회도 다운 청문회 해야 되는데 청문회다운 청문회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도 저번에 그 화장실에서 벽에다가 회식한 후에 뭘 싸가지고 발랐다. 예. 그 검사 있죠. 예. 그 검사님은 안 불렀더라고요. 왜 안 불렀지?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검사님은 진짜 너무너무 그 검사는 그냥 집에 가고 거기 그걸 벽에 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으니까. 네, 그 근데 당시에는. 그분은 근데 그때 안 그 불렀어요. 탄핵 소추를 추진하면서 네. 그 내용까지 사유에 초반에 넣었었죠. 네, 똥을 벽에 발랐다. 화장실 벽에 아니 그래가지고 발랐다. 그때 네, 네. 참, 그 거울에 검사에 발랐다.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곽상원 의원이 기권했잖아요. 네네네. 똥검사라고. 그때부터 아니 그냥 곽상원 의원은 그걸 한번 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다. 네. 이게 좀 네. 이 탄핵 사유가 이게 되냐.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뒤로 그냥 완전히 찍혀가지고 지금 네. 번호를 겪고 그래서 지금 뭐 김어준 아. 씨하고도 네, 한판에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무지하게 폭탄을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죠. 다음번 공천도 거의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자신할 수 없다.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받는다 쪽에. 아니 저 응원은 해요. 아니 저 좀 상식적인. 아니,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있어야죠. 예. 좀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 여야 전부 다 그렇죠. 좀. 아유 언제까지 저래야 되는지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더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아니 저 지금 예. 법사위에서 뭐 하고 있나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저런 네네. 좀 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네. 뭐 서영교 의원, 뭐 추미애 위원장 에.
대부분 내년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이런 위원장. 분들이 다 내년 지방 선거에 선거에 뭔가 큰 광역단체장 같은 데를 노리고 네. 있다. 이런 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특히나 강성 지지층한테 이걸 잘 보여야 되니까 예. 지금 그냥 민주당은 그 선출 방식이 권리당원이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네. 그걸 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대의원들의 지분을 계속 물타기해서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대의원들이 거의 뭐 1대1 수준으로 될 거예요. 그건 거의. 낮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권리당원들 특히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주도하는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들이 픽이 그냥 그야말로 그 당의 경선 결과하고 일치한다. 그렇죠. 그거를 대통령 된 바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 그냥 끌어오르는 아주 따끈따끈한 권력인 대통령이 밀었는데도 박찬대 후보가 안 되고 안 되는 거 봤죠.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로. 됐네. 예. 개딸이 이루어지고 예. 김어준이 박수 쳐주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되네. 예. 다 본 거죠. 예. 다 보고 야 그러니까 그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헤다풀이. 해다풀이. 김현진님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많이 봤는데 진짜 이거 뭔지?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예. 김현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김 비서가 그냥 청문회 안 나와, 그 국감 안 나와도 되는 자리로 옮길 수 있다. 그럼 뭐해? 하는 역할은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네. 천하의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한테도 왜 안 오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윽박 지르고 있는 국회에서 그 국회 민주당 집권당 의원들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못 나오시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결사옹이 하느냐 그 의문점을 많은 국민들이 그거 갖고 있는 와중에 답 나왔어요. 예. 그 뭐지? 국가설 2위라고 하던데요. 그런 와중에 네. 지금 일단 보도도 그렇고 일부 알려진 내용도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에서 자리로 옮길 것 같다. 비서실이 지금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한겨레였던가 하나 언론에서는 여권 고위 관계자 그래가지고 김현지 비서관이 국정감사 나오지 못할 사정이 생겼고 그 배경이 국정감사 전에 공개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총비서관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야당에서 하도 그러니까 아예 비서관 자리를 옮겨주는 일종의 정말 위인 설관이라기보다는 위인 이관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김현지 비서관의 뭔가 사정이 정말 발생한 건지 뭐 하여튼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분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는 몇 번 뵀었거든요. 예. 몇 번 뵙기도 하고. 네네.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떤 소송 관계라든지 이런 법적 분쟁을 거의 컨트롤 타워였어요. 이분이 내부적으로는 다 이게 다 컨트롤하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상황도 네네. 파악을 하고. 네네. 저도 이분한테 전화 드렸었죠. 그렇죠. 어떻다. 네. 뭐 이런 다 얘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본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역할은 안 바뀌죠. 그 명칭만 바뀔 뿐이지. 저희가 명함만. 대통령실 그래서 네. 조직도를 네. 캡처를 했거든요. 네. 어디로 가면 운영에 나오지 않을 것인가 찾아봤는데. 아니 행정관 정도는 그러니까 선임행정관 정도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서관에서 강등시킬 수는 없을 거고 제 생각에 아니면 네. 무슨 자리를 진짜 만들 수도 있으려나요? 부속실로 넣어버리려나? 그러면 부속실 내면 부속실장 정도를 해야 아니, 1급이 실장 안 하면 되죠. 제2 부속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근데 비서관 자리는 어쨌든 직급상 1급인데 네. 1급 하던 사람을 그 밑에 2급 3급으로 내리는 거는 그건 왜요? 본인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렇죠. 그분은 네. 겉으로 드러난 직급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녀는 그녀다. 네. 네. 아니 뭐 이분이 그 역할을 안 할 것이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주변에. 이재명 그 대통령 정도예요? 주변에 네. 없어요 할 사람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서열 1위는 정진상, 병진상. 그다음에 김용. 예. 이게 진짜 대통령이 말한 대로 본인이 공인 측근이잖아요. 그렇죠. 유동규는 빠지고. 유동규는 안 되고. 병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뭐 측근이라 그렇죠. 할수 인증 있다. 측근이죠. 인증 측근이죠. 예, 근데 두 분 다 이제 사법 그 처리가 되면서 두 분 다 그 한마디로 구속이 된 상황들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 주변에 올 수가 없었단 말이죠. 네네. 실질적으로는 정진상 씨가 뭐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김용 씨도 계속 메시지를 밖으로 전달했어요 대표실에.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김현지 씨가 어찌 보면 정진상 위로 올라간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대표 옆에서 모든 일 처리를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가장 근접한 측근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힘의 서열에서 정진상과 같거나 그러니까 이 부호 있죠. 같거나 우위에 있다. 그 부호죠. 이상, 네, 이하 네, 뭐 이렇게 네, 그런 같거나 부호죠. 크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지가 정진상보다 이거죠. 같거나 어떻게 문과남이 이과남이기도 해요. 진짜 아니, 대단하신 것 수학이라 같아요. 사실 진짜 못하고 네. 싶어요. 근데 설 변호사님은 이 김현지 비서관의 정확한 나이, 출신 학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어떤 공직자나 좀 유명인에 대해서 기본으로 갖고 있는 정보. 저도 들은 들은 얘기는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94학번 정도. 94학번 정도. 여기 98년도에 졸업을 했다고 오늘 박원석 의원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글쎄 저도 그거 보고 얘기를 하는데 94학번 정도다. 94학번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 광주에 있는 모 여고를 전 들은 내용 있는데 하여튼 광주에 있는 모 여고를 졸업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서울 중심권에 있는 대학을 나온 것처럼 여기인 것 같아요. 뭐 성신여대나 상명대학교나 여대나 예. 모르겠어요. 뭐 어디 그러니까 대학교 그럴 정도로 지금 네. 김현지 비서관은 사실은 아니 저렇게 현직 대통령이 최측근이라 그러고 1급에 상당하는 비서관 그리고 또 요직이라는 총무비서관이 있으면 그런 정도 기본 정보는 정말 알려지게 마련인데 심지어 그렇죠. 사진도 아주 희귀한 한두 개의 사진이 그냥 언론사에 공유될 정도로 영상 우리 조금 갖고 있고요. 김현지 네네. 비서관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까지도 막 베일에 감춰진 근데 민주당 그런 인물이에요. 안에서는 알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선배 속보 나왔어요. 예. 뭐라고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예. 제1부속실장으로 오, 전격 보직 부속실. 이동됐다. 부속실장이죠. 그 부속실. 그러니까 실장급으로 가야 된다니까. 1급이니까. 부속실로 가는구나. 예. 부속실장은 안 나와도 돼. 아. 역시 부속실 맞췄어. 그거 맞췄네요.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꼭꼭 숨기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뭐 부속실 가면 장학 좀 넣어주세요. 하는 네. 일이 달라지나 뭐 똑같이. 아니 그리고 우리 그 그래픽 좀 볼게요. 이제 저 총무비서관을 또 이제 허수아비를 하나 앉혀놓겠죠. 이럴 수가 있나?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과잉 대응하는 게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얼마만큼 실세면 대통령은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그냥 뭐 김비서관 뭐 국회 나갔다 오면 되지. 그리고 본인도 국회에 있어 봤잖아요, 보좌관으로. 예. 그럼 이거 뭐 당연히 나갔다 오는 거 알 텐데 이렇게까지 꽁꽁 숨으려는 게 대통령도 이겨먹는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위는 아니겠지만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대통령을 그리고 제외한 모든 사람보다. 대통령도 어쩔 수 없다는 내가 거잖아요. 국회 운영이 나가기 싫으니까 니들 다 바꿔. 네. 그러니까 이건 위인 설관도 아니고 뭐죠? 아까 이게 뭐 설직. 위인 이관 뭐 정말 자리를 막 흐트러뜨리고 네, 네. 셔플을 한 거니까 위인 룰렛인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선배? 위인 셔플. 위인 셔플, 위인 셔플, 위인 회전문 인사. 위인 회전문. 네. 와 이게 그래서- 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요? 1부속실장으로 전격 보직 이동시켰고 아유. 원래 있던 김남준 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 혼자 하던 걸 남녀 대변인 체제로 변경. 강유정 오. 대변인에 대한 약간의 문책성도 있어 보여요. 강윤 대변인 지금 강윤 막 헛소리하고 막 실수하고 막 강윤 헛말하는 대변인 또 거. 자존심 상했겠네. 아 헛소리라고 죄송해요. 예, 헛소리는 아닙니다. 네, 예. 헛말하고 말 실수하는 거 말 실수하는 인터넷 거. 근데 짤로 이건 너무 많이 자존심도 못 돌아서 쌓은 게 자존심 김남준 대변인이니까 예. 대변인이 얼마나 측근인지 알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자존심 상할 수도 없어요. 어. 네. 아니 근데 제가 왜 아까 그 강유정 대변인 관련해서 그런 표현을 썼냐면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하고 횡설수설을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굉장히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말 우스꽝스럽게 많아요. 안에서. 희화화되고 그렇죠. 있어요. 안에서 말도 많고 막 횡설수설 한다고. 지금 예.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아, 그 그래요? 밑에 부대변인 중에서.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국장님 속보 더 예, 전해주세요. 속보 그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부속실장에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옮겨가고 1부속실장을 맡고 있던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서 남녀 공동 대변인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고, 뭐 이제 저 대통령실 직제를 좀 바꾼다는 거고, 총무비서관 후임은 아직 발표 안 됐고요. 네. 우리 설 변호사 말씀처럼 이제 총무비서관은 그냥 아무나 좀 네, 허수아비를 호섭이 갖다 놔도 뭐 네. 어차피 주요 업무들은 다른 데서 챙길 거고. 총무비서관 일을 김현지가 그냥 대통령 부속실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그 강선호 여가부 장관이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 결국은 자리에 거의 앉을 뻔했을 때 마지막에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그 지명자에게 전화 걸어서 내려와야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럴 정도면 사실은 이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정도가 할 일을 했을 정도면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라는 숨겨두기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김남준 대변인보다 위가 김현지니까. 그게 김남준 대변인은 경기도 대변인도 했었고 별로 여기도 대변인 공보를 담당하긴 하는데 막 알려지진 않았어요. 예. 예, 기자들하고도 접촉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렇게 본인 주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사고도 별로 안 쳤어요. 사고도 별로 그렇게 뭐 사고 칠 만한 내용도 없어서 아마 그래서 대변인으로 보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안 나가겠다는 게 논란과 여러 가지 그 꼬리 뒷말을 낳자 인사 셔플로 보직을 바꾸는 걸로. 근데 너무 티난다. 티가 납니다 좀. 네, 너무 티난다. 티난 인사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인사다. 근데 이게 저는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문고리잖아요. 그렇죠. 문고리 측근이라고 누가 봐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부속실 실장으로서 더욱더 더 강한 이제 문고리가 되는 거죠. 이제는 1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이 왕비서관이었던 것처럼 1부속실장이 왕실장이 되겠죠. 네. 왕실장이 되고 이제 1부속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네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국회 나가면 안 되니까 솔주원님 자리로 가고 솔주원님이 여기로 가고 장관님 근데 여기로 1부속실장이 오고 몇 급이죠? 1급이죠. 1급이에요? 예. 예. 그럼 부속실장은 출석 안 이렇게 해도 되나? 바꿨어. 출석 1부속실장이 출석 안 하니까 저기다 보냈겠죠. 그렇겠죠. 예, 출석도 해야 될 자리에. 출석에 관례가 없는 자리니까. 부속실이니까 느낌상 부속실장을 막 나오라고 잘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국회법 찾아가지고 뭐 누구를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규정은 없고 규정은 없어요. 이제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그 직원 대통령실에는? 피감기관의 직원들을 부를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실에 그렇게 하는데 일부속실 또 나오라고 하면 되지 뭐. 아니 언론이 대법원장도 부르는데 오늘 누굴 못 불러? 오전부터 네. 바꾼다 다 이렇게 슬슬슬슬 세고 있어가지고 네. 안 그래도 부글부글했었는데 네. 이거를 딱 던지네요. 대단한데요, 아니, 진짜. 대법원장도 뭐 헌법과 하늘 아래 있다면서요. 그때 좀 친하게 지내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요? 김현진님이랑. 뭐 나쁘게 지낼 것도 없었어요. 그쵸. 이게 되네요. 이게 AFP에 돼. 따르면 예. 대통령실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 연락, 건강 등 밀착 보좌를 담당하는 1급 상당, 1급 상당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관하고 이제 급은 어쨌든 같은 급입니다. 저는 그래도 제1부속실이라는 게 너무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난 부속실 갈줄 연설 알았어. 비서관이라고 그냥 갈까 이런 아니, 느낌. 연설 비서관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1부속실장이 조금 더 문고리 권력일 수 있는 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뭐 정말 장관이든 수석이든 아주 최고의 그럼요. 직들도 보고를 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거기가 일종의 서류가 거름막처럼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고가 들어갈 때 내지는 보고가 조금 더 있다 하자든지 아니면 이런 보고가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1부속실장이 한마디 했을 때 그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김현지라면 장관이든 수석이든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문고리 김현지. 아니 지금 정부가 이렇게 기간도 없이 이렇게 운영위 같은 정말 지금 너무 놀랐어요. 인수위 없이. 인수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예. 2달 인수위도 없이 예. 시작을 해가지고 116일이 됐더라고요. 이 부속실장이나 1부속실장은 누구 때문에 자리를 지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석 달이면은 적응하기에도 급급한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정권이 들어서가지고서는 이제 인사 바꿔야 될 때 됐어. 1년 반 지났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글쎄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추석 때 물갈이 했기 때문에. 예. 거기는 그래도 4월에 취임이라도 했죠. 아니 5월에 취임했죠. 여기는 6월 4일인데 6월 5일인데.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땐 별로 윤석열 그리고 정부에서는 할 말이 없어.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폭락이라도 했죠. 네. 전 좀
아니 그 이건 문제는 아무 뭐냐면 그때는 이제 소위 이제 고 장제원 의원들의 네. 계열 인사들이 계열 뭐- 인사들이 예, 예. 있다라는 어떤 좀 내부 암투 권력 암투에서 이제 그렇죠. 한꺼번에 쫙 밀려버려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은 너무 한 사람만을 그러니까요. 어떤 좀 그것도 대통령의 측근을 숨기기 위한 인사라는 게 굉장히 저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려고 당시에 하는 기성원들만 건지. 우르르 바뀌고 한 게 네. 정말 그 대통령실 안팎에 있는 큰 태양과 같은 항성의 빛을 발하는 그 행성들이 그렇게 옮긴 건데 이번엔 그렇죠. 김현지라는 딱 네. 태양 같은 존재 네.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네. 연쇄 자료의 이동이 났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고 아 이제는 모든 이 서류들이 이제 결제 서류들이 다 김현지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네. 지금요, 그 댓글에서는 지금 다들 그런 반응이세요. 어떻게 2부속실이 아니고 1부속실에 갈까? 왜요? 2부속실도 괜찮지 않아요? 원래는 영부인 네. 원래 이부속 실장은 원래는 배소연이었을 거예요. 배소연이 그런 아, 일이 원래 없었더라면.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배소연이 지금 아마 공직에 못 아니 들어오니까. 이부속 실장보다 일부속 일부속 실장이 훨씬 대통령을 낫죠. 하는 네. 거하고 영부인 하는 거하고 네. 대통령이 훨씬 아니 문고리죠. 그러면 왜 그냥 왜 이부속실을 못 보내냐면 그러니까 이부속실 이부속실을 보내면 둘 다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김현지 비서관이. 네. 근데 일부속실만 하면 대통령만 커버를 하면 되잖아요. 이부속실은 네. 따로 하면 이부속실은 아마 보고는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김현지 아마 비서관이 다 그 보고는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있을 텐데 그 자기가 이부속실로 가면 일부속실장하고 또 공유를 해야 되잖아. 맞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은데. 공유하면 안 되는구나. 네, 네. 나만, 네. 나만. 네, 네. 그죠, 나만. 진짜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네. 사람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음. 측근에 대해서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거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네, 네. 정진상, 김용, 정진상, 김용, 뭐 김현지, 김현지, 김남준 정도. 아, 김남준 지금 그 요즘 밖에도 그 옛날 성남시 라인이 있어요. 경기도 라인이 아니라 김남준 그- 네, 예. 성남시 라인들. 예. 그 라인들이 굉장히 탄탄한 라인들이. 근데 측근. 여성으로서 1부속실장 하시는 건 처음인 거 아닌가요? 초대 여성 부속실장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여성으로는 초대죠. 아 그런가요? 맞는 그랬던 거 것 맞지 같네. 않나요? 일부 실장 남자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남자가 다 했었고 여태까지 1부속실장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다 남자였으니까 1부속실장이란 건 항상 다 남자였던 것 같은데 뭐 근데 최초의 지금 여성이 된 건가요? 직함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역할이 중요한데 역할은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 지금까지와 같이 인사와 돈을 다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가 아니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부속실 저기 말단 행정관을 가도 똑같아요 역할은. 저기 네. 판사 그 농단 사건 때 특별재판부 위원이라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사법부 독립 침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반대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네.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고. 네. 그럼 사법부가- 법조인들은 이 상황이 굉장히 유쾌할 리는 없는 없지, 상황이죠. 법조인 자체가 이거를 네. 찬성하는 사람은 민주당 쪽밖에 없을걸요? 아. 민주당에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부 네. 네. 거의 뭐 강성 지지층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입장 바꿔가지고 또. 그죠? 아, 좀 바꿨어요, 또? 박희승님, 네. 네, 바로 입장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국민의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에 반대한다는 거지. 특별재판부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의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하고 우회적으로 다 국민 팔아. 뭐 하면 불리하면 국민 팔아가지고 국민한테 공감대 얻어야 된다 그랬는데 국민은 이거 사실 국민들은 근데 여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참 그 관심을 우리가 자꾸 그냥 뭐 국회도 국민 팔고 대통령도 국민 팔고 사법부도 국민 파는데 정작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정치권에서만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에 결사 반대 투쟁 장애 집회를 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제가 대변인이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의석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가 의석수에서 밀려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론 전쟁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펼쳐가지고 이겨야 된다.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문제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악법이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일상에 어떤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 기본권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장동혁 대표가 국회 일정 보이콧하겠다. 사실상 보이콧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보이콧 사실상 선언했죠. 선언하면서 장외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좀 여론전에 좀 우리가 당당하고 좀 선명한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좀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고 계시면 좀 응원을 많이 해주고 참여도 해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법안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지금 민주당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회가 만든 법인지 그냥 민주당의 법이지. 그래서 이거를 네. 네, 공감만 얻으면 국민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거 민주당 법이면 이게 전 국민이 네. 공감하겠어요? 공감 못하지. 네.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왜 사건을 이제 랜덤식으로 배당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맞아요. 공정한 네, 이유로 맞아요. 하는 건데 이거는 국회 입법권을 해가지고 이제 내란 특별 재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어느 재판부에다가 이 사건을 배당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헌법에 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이제 저해하는 이제 그런 행위인 거죠.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피고인한테도 그러고 피고인의 그 무죄 지금 거의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든다는 거는 이미 내란죄가 확정이에요. 내란죄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네.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고 이거 사법부 독립도 침해하고 사법부에 지금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가 정치화됐어 이랬는데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더 심하게 이제 사법부가 약간 보수 정치화 이런데 지금 이제 진보 정치화 뭐 이렇게 좀 약간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내란 특별 재판부 약간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게 처벌해서 이거를 내년 선거까지 지방선거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가려고 계속 하는 건데 계속 가져가려고 내란으로? 하는데 이제 변수가 생기겠죠. 예. 여론도 이제 뭐 쉽지 나올 않아요.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거부권 행사? 그래서 못하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러면서 어제 얘기했잖아. 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하는데 재판 받을 권리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만든 법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냥 국회에서 막 만든 법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네. 지지율이요. 지금 저게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지금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생각 바꿀 수밖에 없어요. 맞아. 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린 10일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좀 더 선명하게 밝혔어요. 오늘 기자들이 막 출근길에 뭐라고 말할 수 2시에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법원장 회의가 2시에 했고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고요. 그 법원장 회의 내용은 이제 취재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녁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더 선명한 메시지를 했어요. 사법부를 향해서는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면서 당부의 말을 했는데 오늘 출근길에 했던 말보다는 좀 선명하고 또 선명해요. 또 2시 재판관 회의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모아질지 궁금한데 옛날에 그 검수완박이나 이런 거 하거나 이제 재판 압박이 있었을 때 그때 외침보다 힘이 너무 약해요. 얘기하면 지금 대법관 증언하잖아요. 지금 법으로 다 바꾼다는데. 증언을 하는 것 때문에 또 대법원에서는 또 그걸 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자기 인원수 늘리고 자기 힘을 늘린다는데 그걸 싫어하는 조직 아무데도 아니 없습니다. 근데 좋아할 수 있는데 그 얘기도 있잖아요. 1심, 2심이 그러니까요. 약해진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면 1심에 대충 그냥 법원 가서 받을래 이러면서 1심, 2심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고등법원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네. 문제도 있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좀 서늘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한번 접대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너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됐다라고 하면서 보수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힘이 실리지 않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전쟁을 앞둔 그 서늘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말 사이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고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처럼 지지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분이 계속 한 10시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티키타가 계속 되시네요. 이 네. 법 통과돼서 네. 이제 헌법소원 청구하고 재판에 계류 중이면 이제 당사자가 위헌 법률 재판 신청해서 네. 이게 이제 헌재에서 위헌을 받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전부 해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당 해산? 정당 해산해야 돼. 정당 해산. 아, 위원. 그렇지. 이거 판정받으면 내란 전국을 만들었잖아. 내란 전국을 만들었으니까 해산해야 돼. 삼권 분립 딱 맞아. 본인의- 삼권 분립 회수하고 또 내란 본인의 직을 걸고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정말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거야.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만약에 위헌이 나오면 직을 내려놔야지. 변호사님 김병기 같아요. 변호사님이 약간 무사 같아요. 너 직 걸고 이거 하자. 직 걸고 하면 돼. 지금 강하게 네. 아니라고 했잖아. 이재명 대통령도. 네. 직 걸면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직을 걸고 직 한번. 걸고. 한번 해봐. 한번 나 끝까지 받아보자. 보고 싶어. 네. 위헌인지 아닌지. 네. 난 위헌이라고 생각해. 위헌인지 아닌지. 만약에 위헌인 짓을 개별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한다? 불합격이지. 그렇지. 내려놔야지. 그렇지. 네. 그거는 무능함을 인증한 거잖아. 네. 내려놔야지. 선배 1분만. 1분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망쳤단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완전히 망쳤다고 봅니다. 완전히 망쳤습니다. 왜냐? 일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한다고 정말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열심히 준비한 그날 아침에 그야말로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완전히 한바탕 붙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서 그날 아침부터 분위기를 완전히 망쳤죠. 사실은 그 전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조금 이렇게 타협을 하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그걸 밤부터 전날 밤 100일의 전야제부터 정청래 대표와 강성 지지층들이 그거를 마구 비난하더니 결국은 정청래 당대표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의 빵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왔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면서 지시했다 해서 굉장히 창피를 줬어요. 대통령이 100일날 기자회견하는 날 확 죄를 뿌리고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의 지인이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잔치를 망쳤다는 지적은 맞는 거고 이게 본의일까 아닐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본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망친 건 확실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나를 슬프게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정청래 김병기 대표가 엄청나게 붙었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조금 조용하시지만 조국 대표 계속 빤치를 날려서 네.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그러기 상태로 몰아갔고 최규진님. 거기다가 외국의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짠해 네. 보이는 사이가 아닌데 어떨 때는 아이고 대통령이 안팎으로 저렇게 사면 초가에 놓이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하겠다. 고구마 먹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겠다. 네. 그런 공감대가 미세하게 일어날 정도로 지금 오늘 특히 취임 100일 날 이 벌어진 정말 여당의 당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가 한바탕 완전히 치받는 사태는 예전에 그런 거 보신 게 없죠. 이런 건 한국 정치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인데 더구나 취임 100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그러니까요. 마치도 갑자기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갖고 상속을 받아서 졸부가 된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맞아. 하듯이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황당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지층 중에 소위 극단적인 강성 지지층들에게 편승하면 내가 굳이 대통령의 눈치를 옛날에는 당대표가 돼서 큰 꿈을 꿀 때 대통령과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게 제1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강성 당원들 이쪽도 똑같아. 이쪽도 똑같고 예. 아주 망조가 들은 거죠. 망조가 들었다.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 특히 민주당이 네. 이렇게 강성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게 차게 정치 행보에 중요해진 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당대표 시절에 뿌린 씨앗이라서 맞아요. 부메랑처럼 저도 그 돌아왔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변을 보세요.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시진핑, 그렇죠. 푸틴, 거기다 또 김정은. 정말 점입 가경이고 첩첩산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 오늘 그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자기 관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네. 인정하고 싶어요. 비판할 건 하지만 예.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소위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 이게 예. 심리도 중요한데 하면서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원전을 아주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예요. 예. 뭐 맞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원래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수석 최고위원일 때부터 그런 조짐이 저는 보였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때 체포 동의안 막 하고 그럴 때 그때도 뭐 이상한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아니, 사실은 예전에 정청래 현재 당 대표가 모 종편의 한 시사 프로그램 나가서 싫다고. 나는 이재명 정말 싫어 뭐 이렇게 대놓고 반감을 표시한 맞아요. 그런 지금 이 클립도 계속 돌아다니고. 아니 그리고 오늘이 100일째인데. 오늘이 100일인데.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신라 마립강 근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진을 했다가 오히려 그걸 아직까지 올려놓고 있으면 장난이야. 네. 근데 슬그머니 또 내렸잖아. 그건 진심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있었던 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당내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이 법안 등을 놓고 합의를 한 내용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저희 장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제가 정리하나요? 네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하여튼 대통령 취임 100일 네. 되는 날 3인 3각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엊그저께 8일. 대통령과 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장동혁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굉장히 아주 화합하는 듯한 그리고 굉장히 파한대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네, 사진 완전 있어요. 조금 화합을 네.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3일 만에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네. 다음 날 또 정청래 당 대표가 이건 무슨 화합은 개뿔 이렇게 거의 판을 네. 뒤엎는 듯한 연설. 교섭단체 연설로 한번 또 반전을 했어요. 근데 그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하고 함께 그래 특검법을 이렇게 막 마구잡이 고물주처럼 늘리고 특검 인원을 늘리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하자. 그렇죠. 대신 금융위를 금감위로 바꾸는 이런 정부 조직을 잘 이렇게 하겠다는 일종의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래도 한번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한번 좀 망신당하는 것 같더니 역시 대통령이 지시했던 어떤 그 화합, 협치 이런 게 그래도 대통령 취임 100일 앞두고 잘 관철이 되는구나 싶었더니 바로 그렇죠. 거기서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아주 강경파 의원들의 압박으로 확 뒤집어지는 그러면서 이게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그냥 완전히 그 한바탕 여의도가 난리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100일 기자회견 10시에 한다고 다들 언론사가 그 때문에 분주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침 9시에 국회에서 속보가 팡팡 터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쏘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축하포가 팍팍 터지는데 그 협상안을 서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어느 정도 우리 이 정도로 가자라고 정리를 했는데 예. 갑자기 정청래가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도 없고 지도부에 뜨까도 날라가지고 어제 재협상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그렇게 밤새 열심히 한 김병기 원내대표 바보 만들었어요 완전히. 예. 완전 바보 만들었어요. 이분은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와 이거 작심삼일 잘 지내기로 한 약속. 비명 행사. 김병기. 그러니까요. 이분 국정원 출신에다가 이분은 무서운 분이거든요. 저는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후에 그게 조국 혁신당에서 또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예. 그거를 수습하는 그 회견 기자와의 네. 그 일문일답을 하던데 그거 자체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했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당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되면 거의 썩은 정당이죠. 어떻게 그 지금 탄핵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 표정을 지으면서 시위를 하면서 그렇죠. 마치 또 국가를 자기네들이 구하기 위해서 희생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집회 끝나고 노래방 가서 놀다가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국 혁신당에 지원을 하니까 면접을 술집에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성비위가 벌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소위 아는 사람한테 실토를 하면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자 협박성 지금 메시지까지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실제로 당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대표와도 너무나 가까워서 그 조국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의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현재는 뭐 6대6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나누어져 있대요. 네, 그렇대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려 했던 지금 그 당의 분위기로 볼 때 그리고 이 술집하고 딱 노래방 얘기가 나오니까 정당에서 왜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보조금을 국가 혈세로 주거든요. 국민 예, 혈세로. 혈세 가지고 지금 이런 거 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저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내용이 많이 담긴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강 대변인의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이어서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자 조국 전 대표의 딸도 어리잖아요. 조민 씨. 거기 공주님인가요? 아니, 네. 뭐 성인이죠, 성인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엇비슷한 나이라고 볼 수 뭐 있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죠. 네. 근데 사회 초년생이 면접을 보러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조국혁신당의 현실이라면 조국 전 대표가 딸을 생각해서라도 더 좀 열심히 이 문제를 정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요? 네. 딸 가진 감사합니다. 부모인데 네. 그러니까요. 자기 딸은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아도 남들이 다 자기 딸은 용이라고 디펜스 생각을 해주고. 하잖아. 나머진 그렇구나. 가분개 개돼지고. 가분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최강욱님도 또 편을 들었는데 최강욱님도 정말 누구는 뭐 그 써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인턴 증명서.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최강욱 나 어지러워. 원장 못하겠어. 얘기하기 전에 아까 네. 말씀하신 이게 지금 꽤 장기간 방치됐다. 조국 혁신당에서 장기간 방치됐다는 방치된 것도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고 이 당내에서 문제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렸다는 건데 이 강 대변인 저희 같은 이 기자회견 하던 시점엔 대변인이었으니까 탈당하기 그렇죠. 전이니까 강 대변인을 계속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이루어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더 기다릴 수 없음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다. 결과는 불공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점을 딱 비유합니다.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 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맞아요.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후에 겨우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왜 이렇게 신속합니까? 라고 이건 어쩌면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사실상 오너이자 최대 주주이자 압도적 주주인 조국 전 대표에게 아주 정말 피를 토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사실은 다른 분한테 아니 도대체 무슨 성비위를 한 겁니까? 그랬을 때 그분은 어떻게 전해 들었냐면은 택시를 타고 내려서 한번 요렇게 허그를 했대요. 그냥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김미선 기자님이 지금 내용을 지금 전부 소개를 해주시면서 참 솔직하신 분인데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는 네, 내용이 있는 네. 거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이걸 읽으면서 경악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이분들의 인터뷰, 직접한 인터뷰 그리고 경찰에 접수된 내용 그걸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TV에 나와서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면서도 때로는 심판하는 것처럼 막 그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쏟아냈던 예.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뒤에서 이 본인도 이 사람들도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이제- 사람은 예. 육아휴직도 냈다면요. 이번 사안의 가해자. 아니 그러면 이번이 더 최악인 자기도 것 자식이 같아요.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그리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 어떤 세상인데? 더군다나 진보 혁신이라는 걸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마치 또 보수 들어가면은 뭐 마치 또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개돼지는 성비 같은 거 안 해요.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개돼지는 그냥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국 전 대표가 그렇지 지금 않아요. 뭐 맞아. 개돼지만 사면 못해. 복권돼서 나오자마자 신나서 뭔가 영상 올리고 뽀글뽀글 된장찌개를 필두로 국민의 염장을 지르면서
민주당보다 더 왼쪽을 담당하겠다, 더 좌익을 담당하겠다, 왼 좌완 투수를 담당하겠다, 온갖 비율을 동원해서 진보 좌파 쪽을 자기네가 맡겠다고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해왔는데 이런 성비위를 저지르고 그 성비위가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그거를 덮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들의 호소에는 외면하고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시간을 주고 이래서 그냥 피해자들이 지쳐서 떠나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호소했다거나 피해를 구제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또 당에서 징계를 주고 이게 좌파의 본 모습입니까? 이게 진짜 진보입니까? 오히려 좌파들이 우리를 능멸했다고 이거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럼 좌파는 겉으로는 온갖 감언이설과 멋들어진 그런 레토릭은 다 쓰면서 뒷구멍으로는 술집 데려가서 그냥 면접 본다 그러고 연봉 얘기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무슨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까지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순신 장군. 아까 우리 정옥임 위원님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러냐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짓을 여러분 벌여요. 지금 알려진 저희가 알기로 차마다 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 알려진 이 사실관계가 좀 100% 사실이라면 이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나 어떤 중견기업이든 우리나라에 한 기업에서 일어났다. 큰일 나죠. 이건 진짜 그 끝나는 회사의 거예요. 오너, CEO부터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인사팀, 이걸 대처했던 회사의 관련 대응팀, 가해자 말할 것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 안 했던 그 관리직에 있는 모든 임원들 그냥 줄줄이 다 책임지고 줄줄이 다 형사적으로도 책임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찬진 금감원장이 400억을 어떻게 벌었을까? 그 얘기를 해야죠. 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이찬진 변호사 금융감독원장이 되는데요. 이분은 이분은 이렇게 공익 변호사 출신으로 그런 일은 많이 했는데 금융감독 관련해서 일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2019년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5억을 빌려줬었대요. 예. 그리고 아주 돈을 펑펑 잘 쓰셨는데 그게 이제 정민진 기자가 단독으로 기사를 이 취재를 어제 해서 저희 9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400억 원에 달하는 성공 보수를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정부가 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 땅을 강제 수용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공사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47년 만인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공고하면서 소송 사기 혐의가 씌워졌던 당시 피해 농민들에게 명예회복길이 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인 피해 농민과 유가족 900여 명은 형사 재심을 거쳐 모두 5,450억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동료 변호사 1명과 함께 이들을 대리하면서 수임료 654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원장 몸만 따져도 39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수백억대 성공보수가 가능했던 건 이른바 이 싹쓸이 수임 조항 때문인데요. 피해자 단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 원장에게 사건을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이찬진이한테 그때 다 거진다가 90% 이상 몰렸어요. 개인 사무실 거기서 다 이뤄진 거죠. 민변 시절 공익소송위원장을 지낸 이 원장이 구로농지 사건을 맡게 된 건 같은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해온 변호사 친동생이 피해자 단체 고문 자격으로 추천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를 통해서 이찬진 변호사를 알게 된 거지. 이번에 우리한테 잡는 역할을. 이 원장은 구로농지 사건 수임료 수입을 포함해 오는 11월 공개를 앞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야, 아까 우리가 처음 모두 얘기했던 400억 수임 사건인데 저 사건도 한번 우리에 비슷하게 살짝 옆을 스쳐갔다는 거죠. 저게 왜냐하면 제가 국방부에 있었던 게 2007, 8, 90 막 이럴 때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저런 부분들 보기 시작한 게 2006년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 게 201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구로동에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서 좀 신경 좀 써봐라. 저한테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건 그렇다고 치고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1942년에 일제시대 때 그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육군성이 저 구로공단 저 지역을 수용을 해요. 예. 강제로 수용을 해요. 뭐 일제 네. 시대니까 가능했죠. 예.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네. 1948년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는데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예. 유상몰수 유상배분.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땅을 쫙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유상이니까 예. 그 대가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이 곡식으로 납부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상환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그 납부하라고 했고 그래서 농민들 주장은 상환곡을 납부했다라는 게 농민들 주장인데 예. 근데 50년, 52년까지는 6.25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 나라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1960년대가 됐습니다. 1961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5.16이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16 군사 정권에서 1961년 5월 16일에 이제 뭐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에 저 땅을 다시 수용한다라고 그래요. 예. 왜냐? 그리고 난 다음에 1961년 그 박정희 정권 때 저 저 땅에다가 조금 전에 이제 그 화면 나왔던 것처럼 저기에다가 구로공단을 조성을 했는데 제 생각에 저 자리가 공단 조성하기에 1960년대 당시에 공단 조성하기에 최적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평평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가 서울의 서부니까 결국은 그때는 수출을 인천 인천. 통해서 네.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뭐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로공단이 최적지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내 땅인데 우리가 유상 배분 받은 건데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오고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서 또 이겼는데 재상고심에서 또 재파기환송 나오고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뭐 소송 사기다 해가지고 수사받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땅이 저 구로공단 지역이에요. 그런 수레가 그러다가 있군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50년 넘게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뭐가 생겼습니까? 진실화의 과거사 정의위원회 생겼고 거기서 보니까 이거는 농민 땅 맞다 해가지고 그 와중에 형사처벌 받은 농민들도 있었거든요. 예. 거기 공무원들도 있었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재심 결정해라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심 판정 받고 그 와중에 2013년에 이거는 땅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땅을 찾아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공단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에 단체가 만들어져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냐면 구로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네. 거기서 그 옛날 이제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 막 찾아가지고 이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뺏긴 땅 그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그 추진위원회 회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원들한테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소송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까지 그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5%를 요구해요. 받은 거에 5%를. 그래가지고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기소돼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사건을 이 변호사한테 수임해야 된다라고 이런 그 오토매틱컬리 그 수임하는 조항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쵸. 결국이니까 그 추진위원회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누구냐? 첫 번째가 이찬진 그 금감원장이고요. 네. 예. 두 번째가 그 민주노동당의 그 상근 변호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변호사 둘이서 이 사건을 맡았는데 전국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그때 이제 그 희생당한 피해를 입은 그 농민과 그 관련된 그 지주들 그 땅 소유주들한테 보상해 준 돈이요. 얼마냐? 제가 얼핏 계산해도 1조가 넘어요. 1조 2천억 원. 그런데 이찬진 금감원장은 그 중에서
얼마를 수임했느냐? 5,450억 수임했다라고 조금 전에 예, 티조 예. 그 정 기자가 이야기했죠. 예, 예. 몇 명으로부터 수임을 했느냐? 900명으로부터 네네. 수입했어요. 그런 수임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 피해자의 절반 정도를 이찬진 변호사와 그 김모 변호사가 수임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임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저 추진위원회가 막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예. 그러면서 무조건 이 변호사한테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수임을 갖다가 했고 그래서 국가배상 판결 받은 금액이 5,450억이고 예. 그다음 저도 변호사지만 성공 보수 그냥 웬만하면 10%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5,450억의 10%는 얼마냐? 545억이잖아요. 12%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착수금이나 뭐 이것저것 더 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수임료가 654억이고 네. 그 중에 두 명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찬진 원장님이 더 고참이고 하니까 이찬진 원장은 392억 원. 예. 그 다음에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김 변호사는 654에서 392를 빼니까 네. 이게 262억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6대4 같아요 보니까. 예. 6대4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분배한 거 아니가? 예. 근데 김 변호사가 얼마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대박이다. 추진위원회 사람들은 네. 그 5%니까 뭐 1조 2천억의 5%면은 600억인 거고요. 예. 거긴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것만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 5%니까 그 5,450억에 5%면 얼마냐? 5, 25 해가지고 한 300억 돈 이 정도 이렇게 275, 예. 받아간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이렇게 돈을 받았냐면 2019년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변이 그 전까지는 자기 건물이 없었어요. 예. 건물이 없었는데 2019년 11월에 예. 민변이 빌딩을 하나 사요. 예. 꼬마 네. 빌딩을. 네. 얼마짜리를 사느냐? 58억에 샀거든요. 그렇죠. 58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그중에 20억을 그 이찬진 원장님이 쾌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변 회원들 몇천 명 되는데 십시일반 뭐 저 같은 사람 만약에 민변이었다라고 하면 한 돈 100만 원 내고 아예 그래도 내가 많이 냈다 이랬을 건데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38억 모았어요. 나머지 20억 비는 거를 이찬진 변호사님이 그냥 탁 20억을 갖다가 쏘는데 쏴줬네. 예. 왜 쐈느냐? 이찬진 변호사가 네. 민변의 공익소송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은 공익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수임했다 그 이야기 나오고 추진위원회랑 뭐가 있다 그랬지만 결국은 민변이라고 한 타이틀, 민변의 공익소송위원장이라고 한 타이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피해자들 900명이 우르르 몰려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관처럼 후광이 됐다는 말이군요. 민관이죠. 네. 민변관. 네. 아유, 근데 이게 2019년에 392억이면 물가가 코로나 등을 거쳐서 한 2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11월 공개를 앞두고 있거든요. 재산이 얼마인지 두근두근하네요. 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두근두근하네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찬진 변호사가 이찬진 원장이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예요. 네. 그런데 딱 그때요. 2019년에 이찬진 변호사님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5억을 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보는 눈이 없어.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이찬진 변호사님 저보다 재산이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5억씩이나 빌려주지. 만약에 장 국장님이 저보고 정 변호사님 나 5억만 빌려 집 담보해줄게 라고 해도 제가 5억 마련하려면 뭐 진짜 보험 깨고 적금 깨고 주식 팔고 차 팔고 다 하고 또 저도 돈 빌려 차도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차 한 대 팔고 네네. 뭐 그 다음에 집 담보 잡히고 그래야지 그 간신히 5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보다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5억을 만들었을까?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친했어? 왜냐하면 이재명, 정성호, 이찬진 공통점이 뭐냐면 사법연수원 18기의 노동법학회 회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끈끈한 사람들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억의 비밀이 한 방에 다 풀렸어. 아니, 어제 저는- T조 기사를 딱 보고 그죠. 정민진 기자의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네. 나 같아도 예컨대 제가 400억 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 진짜 9억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또 만화가 생각나요. 네. 만화 흑과 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두 명의 사나이가 패기 넘치는 사나이가 동전을 던져서 뭐 뒷면이 나오면 나는 이제 거친 일을 하면 살게. 너는 뭐 그 밝은 곳에서 살아. 돈은 내가 번다. 그래서 너는 검사를 해. 나는 조직폭력배가 돼서 돈을 대줄게. 뭐 이런 약간 네. 돈 버는 친구 따로 있고 뭐 큰일 하는 친구 따로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금융감독원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그거 관련 경력은 하나도 없으시구나.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복현 검사가 금감원장 된 걸 놓고 전문성 부족, 전문성 결여를 좀 많이 지적했고 실무적으로도 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찬진 변호사가 금감원장 지금 또 금감원이 지금 금융위의 역할 변경 그래서 금감위로 바뀌고 또 금감원이 또 금융소비자원하고 이렇게 막 나뉘고 뭐 이런 격변기에 이렇게 비전문가가 맡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적절한가 이 논란이 더 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게 5억을 빌려주고 막 끈끈한 연수원 18기 동기 중에서도 노동법 연구예요. 그런 또 이 각별한 일이 있어야 세상엔 다 뭔가 저런 일이 왜 벌어졌지 않은데 뒤에는 다 그럴 만한 사연과 그럴 만한 그 곡절이 있는 건데 그 곡절을 우리가 또 하나 근데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그 무색하게 되고 탈색되는 게 있어요. 뭐죠? 이봉관 회장. 그러네. 이봉관 네. 회장이 목걸이 뭐 그거 얼마 합니까? 뭐 6천만 원밖에 안 하네.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3종 세트 해봤자 한 뭐 1억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 뭐 그 시켜줬다면서요.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높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 높습니까? 둘 다 차관급이에요. 네. 하지만 저보고 당신 아무거나 해. 둘 중에 하나 해.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 할래? 총리 비서실장 할래? 그럼 비서실장 하겠습니까? 아니요. 금감원장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기는 5억 하니까 금감원장이네. 저기는 목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총리 비서실장이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이 경우는 이제 빌려준 거고 아마 뭐 차용증 같은 것도 있었을 테니까 집을 다를 수도 있지만 아니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정황을 있다는 거죠. 왜 만들었냐는 이야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찬진 변호사님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도 재학 중 합격하시고 아마 뭐 굉장히 이렇게 신망이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된 경력은 죄송합니다만 저보다도 훨씬 부족해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했었어요. 이래서 했구나라고 지금 막 이게 딱 오는 거야. 네네. 왜냐하면 그 구로동 사건 했으니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필요했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민변 부회장 했고 민변의 공익소송위원장 했고 참여연대에서 뭐 했냐면 사회복지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이찬진 변호사님을 차라리 보건복지부 장관 시켰다라고 하면 맞네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 관련된 그 경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5억 빌려준 거?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을 했어요. 예. 이것 그나마 이제 금융 관련된 경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이찬진 변호사님이 벤처 창업하고 상장 기업 관련해서 법률 자문 경험이 있대. 그런 경험이 없는 변호사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저는요. 네네. 사실은 이찬진 변호사님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만약에 제가 고소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성공보수 400억 받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드러날까봐. 네. 이건 도대체 국민들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요.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대희 전 대법관. 그 국무총리 할 뻔하다가 못했어요. 그렇죠. 왜 못했습니까? 서울역 앞에 주상복합 20억짜리 사가지고. 아니 이제 수임료 좀 받았다고. 근데 몇십억이었어요, 몇십. 10몇 억이었던 것 같아요. 수임료 받고 그걸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부인이 이제 좀 좋은데 좀 살아보자 해서 서울역 앞에 주상복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게 뭐 10몇 억이라고 아주 비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 수십억 벌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안대희 대법관님을 좀 개인적으로 알았으니까 이분이 다 그만두고 언젠가 공직이 올 것 같아서 변호사 개업을 좀 미루고 그런 큰 수임료를 안 하고 피했죠. 안 하고 하다가 이게 제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오나 보다. 그래서 좀 늦게 그 센 거를 전관 관련이었겠죠. 제가 기억은 한 몇십억 정도 됐는데 기다렸어. 10몇 억. 네.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조금 못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총리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이에 했던 그때 액수가 하여튼 수입료 그때 아니, 50억 되지 않았어요? 5개월 만에 16억이요. 5개월 만에 16억 제가 10몇억 기억해요. 맞아, 5개월 만에 16억.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액수가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그걸로도 총리 지명자에서 낙마했잖아요. 다들 염치가 있던 시절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16억 가지고 총리 낙마했는데 지금은 400억 가지고 금감 원장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 저는 이 수입료를 이제 벌었잖아요, 돈을. 근데 이제 이분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데 아파트가 여러 개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이제 정민현 기자가 이거 아주 이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딱 알리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거기에 많이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엔 총회 참석차 이재명 대통령 부부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가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립세션을 주최를 했다고 하죠. 네. 근데 그 전에 김혜경 여사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불참에서 외교가의 뒷말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비운 그 자리 옆에는 바로 멜라니아 트럼프가 앉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기에 써 있는 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저기를 참석했으면 멜라니아 여사 옆에 김혜경 여사가 앉아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15분 해야 될 연설을 1시간 되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물론 연설을 듣는 중간중간이지만 얘기도 나누고 친교를 쌓고 정말 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 같았는데 저기가 비어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김 여사 저기 자리야 지키고 저기서 멜라니아 여사랑 친교하지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가셨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외교가에서. 그렇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어디로 가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에 멜라니아 여사가 유엔 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립세션을 열고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영부인들이 있었대요. 그쪽에서 활발하게 그 외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면 김혜경 여사가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려고 먼저 가 있었다고? 네, 유엔 총회의장 갔다가 또 이렇게 옮기려면 동선도 그렇고 경호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유엔 총회의장은 안 가고 이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하는 오찬 거기에 참석을 오찬에 가서 그래서 다른 여러 정상 부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 근데 멜라니아는 정작 그 리셉션을 호스트한 멜라니아는 유엔 본부에 있다가 그리로 왔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트럼프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있다가 갔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거리가 막 멀지는 않아요. 1km 네, 좀 1km 넘어요. 정도. 어떻게 아세요? 그럼요. 저 정도입니다. 그 신동빈 회장이 9천억을 들여서 2010몇 년도, 15년 전인가요? 10년 전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 뉴욕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라고 하죠. 멜라니아는 그 유엔 본부에 있다가 차로 뉴욕 롯데 팰리스로 갔나? 당연히 헬기는 아니죠. 이거는 뭐 참모들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센스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센스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 옆에 이 리셉션에서 그 원어브 댐인 것보다는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 세이 헬로우서부터 시작해갖고 할 말이 이게 케미를 골든 그죠? 골든인가 뭐 있잖아요 요즘. 골든. 그러니까 맞아 그 만화 영화. 캐데언. 맞죠? 캐데언. 맞습니다. 캐데언 맞습니다. 예. 못 보셨어? 못 보셨어? 우리는 골든 맨날 노래 부르죠. 그리고 그 멜라니아 여사가 옛날에 한국 왔을 때 샤이니 민호가 왔을 때 활짝 웃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여기 와서도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갔고요. 트럼프가 아마 그 만만치 않게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인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트럼프가 완전히 멜라니아한테 조율당한다잖아요. 멜라니아는 적당히 무시하고 멜라니아 말은 다 듣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좀 두려워하고 경의를 갖고 경청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멜라니아에서 경외감을 갖고 있죠. 경외감과 경청을 하는. 또 아들이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막내 아들이. 근데 이게 지금 아깝네. 왜 이랬을까? 이 관련돼서 그 보도가 이제 외교가에서 왜 불참했냐? 뒷말이 나온다. 바로 옆자리 좌석 배정됐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백악관 안주인 멜라니아 여사와 지근거리에서 안면을 틀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한탄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발끈했어요. 기회를 날려버렸다니. 그렇습니다. 기회를 날려버렸다니 무슨 얘기냐. 우리는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다 유엔 기조연설 그다음에 미국 또 대통령 이동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일대 거리가 통제되는 걸 생각해서 유엔 그 총회 참석 대신 오찬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오찬장에 가서 여러 정상 배우자들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친교를 나눴다. 어디다 대고 기회를 날려버렸다라냐고 막 화를 좀 버럭버럭 내고 있어요.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러면은 징계당해요? 지금 막 대응을 하겠대요. 뭐 기사가 일단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외교 놓쳤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민감해요. 좀 그 말도 못 한다고요? 아니요, 이제 아니 그런 그건 아니에요. 저희 이제 반응을 또 열심히 네. 또 외교에서 활동을 한 건 맞으니까요. 그 네. 멜라니아 여사. 아니 근데 했던. 저는 네. 그런 비유를 하고 싶은 게 축구를 치면 스트라이커가 골대 앞에서 완전히 노마크 찬스가 났어요. 거기서 가서 슛을 하는 찬스가 있는데 거기 안 가고 뒤에서 미드필더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자 저쪽 수비수를 어떻게 할까 그런 저쪽 수비와 미드필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 스트라이커로서 공을 넣을 찬스를 놓쳤으면 저건 골 찬스를 놓쳤다고 얘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때 뒤에 가가지고 미드필더들하고 우리 스트라이커가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적들의 수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다고 막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생한 우리 스트라이커한테 그 골 하나 놓쳤다고 그거 갖고 뭐라 그래? 라고 화를 내는 게 저는 오히려 화낼 건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그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의자에 그 새겨져 있잖아요. 네. 멜라니아 여사는 이제 남편이 연설을 하는 동안 그걸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그 옆자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니까 저게 딱 적혀 있어 놓으니까 아까운 너무 거죠. 아쉬운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앞뒤에 있는 영부인들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 저기서 5분이라도 같이 함께 하는 사진이 그 양국 관계에 더 좋았을까?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관세가 너무 협상이 더디다. 케미는 좋았던 걸로 아는데 세부 조율이 문제인데 뭐 일본이랑 비슷하게 보다는 우리가 더 못 살거든. 뭐 이렇게 규모가 작거든.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기서의 5분이 립세션에서의 500분보다 전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부부도 네. 좋은 찬스를 놓쳤다라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영부인이 저 자리에 계셨다면 네. 그 사진 하나로도 충분히 대통령이 유엔 외교를 했구나라는 인식을 주기에 그렇죠. 충분했는데 그렇죠. 일단 비어있는 의자가 나옴으로써 본인들도 당황스럽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건 참모들이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 미스한 것 같아요.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센스도 아마 없었다. 옆자리가 대한민국 영부인 옆자리가 멜라니아 그 영부인이었다는 거를 사전에 몰랐을 몰랐다고요? 몰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자리들도 다 비어 있네요. 예, 좀 비어 있네요. 거기는 다른 나라 영부인 아마 자리인가요? 그렇겠죠. 그런데 연설을 하는 그 나라의 영부인들이 주로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도 앉아 있는데 주변은 비어 있고,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도 앉아 있는데 주변은 비어 있고. 그럼 멜라니아 여사 있으면 주변 비어 있을 수 있지만 김혜경 여사는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